며칠 전 뉴욕주 항소법원이 음식 배달 서비스 포스트메이트를 통해 활동하는 배달 기사들이 포스트메이트의 회사 직원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배달 기사들은 실업급여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포스트메이트는 미국의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입니다. 미국의 플랫폼 회사들은 자사 플랫폼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개인 사업자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시간의 수당, 실업급여 등의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이 아니었죠. 이번 판결은 소위 라이더들이 어느 지역에 배달할지를 포스트메이트에서 배정하고 또 컨트롤하는 만큼 포스트메이트의 회사 직원으로 봐야 한다라는 시각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한 플랫폼 사업이 번창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논의가 나온 지 꽤 됐습니다. 한국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는데요. 이런 경우 일반적인 노동자들이 받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지만 산재보험의 혜택도 받기 어렵고 4대 보험 가입률도 매우 낮습니다. 임금 또한 건당 수수료 혹은 시급이나 일당의 형태로 지급되고 당연히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업이 흥하면서 더욱 바빠진 이들의 안전 또한 걱정이 됩니다. 대체로 젊은 청년들이 많아서 더 마음이 쓰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먼 나라 미국에서의 판결이지만 한국에서도 라이더들의 생활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안전판이 있어 주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네, 수도권 고지전. 오늘은 선후배 여성 판사가 맞붙는 동작을로 가보겠습니다. 동작에서 4선을 한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를 잡겠다라고 선언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수진입니다. 네, 요새 이제 뭐 막바지라면 또 막바지. 아직 시간이 좀 있긴 하지만요. 많이 바쁘실 텐데 어떠세요? 아, 진짜 하루에 1분도 못 쉬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판사 하실 때랑 지금이랑 언제가 더 힘드세요? 아, 지금이 한 100배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100배는 더 힘들다. 네. 100배는 더 힘들다는 말씀이신데, 자, 나경원 의원을 잡겠다라고 이제 출마 선언문을 제시를 하셨어요. 근데 만만한 분이 아니잖아요. 원내대표도 하셨고 또 4선 서울시장 후보까지 하셨는데, 네, 전략이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전략이요? 네. 전략이라기보다는 이제 만만치 않은 상대인 건 분명한데 네. 가보니까 세 가지 이유로 제가 좀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쪽이 민주당 지지 세력이 사실은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분열을 안고 원팀이 됐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 후보님이 이제 6년 동안 그 지역구에서 하신 거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면들이 좀 평가들이 더 많더라고요. 네, 어떤 면이 부정적이었나요? 아마도 이제 작년에 네네. 원내대표 하시면서 국회에서 보이신 모습들이 그 동작 국민들께서도 좀 많이 좀 실망을 좀 하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반대되는 어떤 진정성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세 가지 마지막 세 번째. 세 가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왜 두 개로 기억하고 있을까? 알겠습니다. 저분하고 저하고 네. 민주당의 지지 세력.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선거를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지역구 현안들 이제 보시고 또 민심 탐방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자, 뭐 좋은 얘기도 있고 또 나쁜 얘기도 있고 들으셨을 것 같은데, 좋은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신선한 인물이고 뭐 새로운 기대를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지역구 주민들 어떤 부분에 가장 관심이 많던가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다 인사를 드리러 다녀보면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그 업소마다 다 자리들이 비어 있어요. 손님이 거의 없고. 그렇죠. 그게 낮이든 저녁이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달 생활비도 벌지 못한다라고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여당 후보이기 때문에 이제 가면 이제 그분들께서 좀 잘 좀 해달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들은 하시는데 이제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행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나 근데 이제 시나 구에서
그 이제 현금으로 좀 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정책들을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 요즘은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계셔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나경원 의원이 뭐 오랫동안 정치를 했고 그래서 인지도는 신인이시니까 조금 부족하시잖아요. 그에 비해서는. 자, 어떻게 본인을 부각을 시키면서 인상을 네.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나만의 어떤 뭐 뭐랄까 이거 방법 뭐 이런 게 있으세요? 아무래도 제가 신인이니까 머리를 조금 더 숙이고요. 좀 더 고속도로 예. 숙인다. 예. 그리고 눈을 네. 끝까지 봅니다. 그래서 좀 지지해달라고 호소의 눈길을 계속 보내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나 이제 SNS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 SNS 활동을 예. 열심히 하신다. 네. 요새는 또 유튜브가 없으면 또 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인터넷 SNS는 이제 무조건 장착을 해야 되는 네네. 선거 전에 맞아요. 뛰어들려면 네. 자 이렇게 좀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우리 동작구에는 이제 뭐가 필요하고 뭐가 네네. 부족하고 자 어떤 점이 이제 부족하다고 보였고 좀 더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근데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은 나는 그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 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지금 뭐 그 우리 동작을 지역구에는 네. 교통하고 이제 그 문화, 그다음에 교육, 뭐 청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상당히 부족한 곳이 많은데 대학교가 2개나 있는데요. 3개가 있더라고요. 총신대학교까지. 아, 총신대도 예, 있구나. 예, 네, 예.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교육의 측면에서는 지금 흑석동에 고등학교를 유치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청년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가 3개나 있음에도 네네. 불구하고 이제 청년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나 창업 문제나 주택 문제. 그다음에 교통도 조금 지형상의 문제로 교통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수역도 있고 되게 많은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 강남하고 이제 그쪽 동작하고 이어진 네.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긴 네네네. 했지만 거기에 이어지는 이제 버스가 없더라고요. 아, 버스 노선이 아직 그래서 없어요? 이제 그 버스 노선을 개설을 해야 되고 동작대로가 이제 상시 정체구역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벚꽃보다 더 늦게 가요. 벚꽃 떨어지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심도 터널을 이제 서울시청에서 시에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이제 제가 지지를 해야 되고 도와줘야 그렇군요. 되고 그다음에 뭐 서달로 같은 도로가 좁으니까 또 확장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네. 흑석동이 그 뉴타운이 생기고 약간은 좀 자녀를 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고등학교 말씀을 하시니까 그 생각이 사실은 났어요. 네네. 예전엔 좀 네, 연령이 있으신 맞습니다. 분들이 많이 네. 사셨는데 네. 이제는 이제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네. 하다 보니까 정말 자녀를 뭐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예, 분들이 그래서 많죠. 지금 초등학교만 돼도 고등학교가 없어서 전학 가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그게 중요하거든요. 학군이 아무래도 좋은 학교가 우리 네. 동네에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제가 교육 특구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교육 듣고 네, 그러니까 강남 상구에 몰릴 게 아니라 동작에도 좀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네네. 그 환경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생활 밀착형 정책이거든요. 그럼요. 교통, 네, 교육 네, 뭐 이런 네, 거. 네. 네, 가장 중요하죠. 또 대학교가 3개나 있는데 그럼 대학생들 또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네네. 그 주변에 기숙사가 아무래도 모자라니까. 네네. 네,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청년 주택을 좀 지으려고 하는데 그 공간 확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장님도 이제 며칠 전에 뵀는데 그 말씀도 좀 드렸고 네네. 그래서 서울시장님이랑 동작구청장님이랑 이렇게 또 원팀이 돼서 그런 원팀이 문제를 돼서? 해결을 해드려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개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부동산 관련해서. 흑석동이 굉장히 위치가 좋아요, 사실은. 강남 4구다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했었고 했는데 또 뭐 상도동이나 흑석동 굉장히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고. 자, 우리 이수진 후보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흑석동 가보니까 이제 구역마다 다 재개발이 되고 있고 네. 완성이 됐거나 하고 있거나 또 약간 조금 이제 보류 중인 데도 있고 해서 네네. 거기 흑석동 일대는 이미 다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더 이상 거기서 재개발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는 상태예요.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데는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보류 중인 데는 조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 이제 강남 상구의 옆에 있으면서 조금씩 오르고 네. 그다음 한강 뷰가 좋으니까 그렇죠. 오르고 있고 이제 그 문제는 더 이상 뭐 이제 여기서 뭐 이슈가 될 만한 건 아니더라고요. 예. 그럼 보류가 되어 있는 그 지역은 또 지역 주민 입장에서 거기 빨리 개발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실 근데 수도 그게 있잖아요. 이제 알아보니까 보류가 되는 건 네. 반은 또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보류가 되고 있더라고요.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또 예, 계시군요. 나름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뭐 이유예요? 예를 들면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재개발이 되면 손해를 보잖아요. 영업을 못하고 그렇죠. 하니까 나가셔야 되거나. 그리고 또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또 반대를 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게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또 개발 쪽으로 가면 또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치적으로 그렇게 합의를 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인 거죠. 예, 예. 뭔가 이제 합의점을 찾아드리는 것도 당선되는 국회의원의 몫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그렇군요. 자, 근데 공약하면은 뭐 물론 이제 다 국회의원 하는 후보 때 하는 공약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들은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꼭 당선이 된다면 하고 싶다라는 대표 공약, 시그니처 공약 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석동의 고등학교 유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제가 되자마자 빨리 그걸 해드려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라면 이제 그 강남 4구라는 그런 구호보다는 정말 생활 밀착형으로 그 동작구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 콘텐츠를 심어주고 싶어요. 곳곳에. 그러니까 그 동작을에는 서민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를 계속 개발만 하게 되면 그분들은 그 동네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분들도 좀 거기서 살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되고 다만 이제 조금 삶의 질을 높여 드려야 되는데 문화 콘텐츠를 넣겠다. 그러니까 시장, 전통시장이나 거리나 뭐 또 그 태평대파트 뒤 거리 이런 데다가 좀 예쁘게 그리고 내용 있게 좀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영화관도 좀 만들어 드리고 복합문화센터 뭐 이런 것들이요. 그렇군요. 네. 사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뭐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는 게 단순히 경제적으로 높아진 것뿐이 아니라 뭐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들이 네, 많고 그게 그걸 상당히 사람들이 할 수 부족해요. 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뭐 다른 프로에서도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도 블랙리스트 문건에 이름이 없었다라는 얘기들이 또 언론에서 이제 인터뷰하면서 질문을 받은 적도 있으실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사법농단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또 다른 또 이제 언론사 책이라든지 언론사 취재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실은 이수진 판사께서는 약간 그 뭐랄까요, 그 법원 행정처와 또 국제법인권연구회 그 간에 가교라면 가교 뭐 그런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한번 해명을 조금 송시연이 하시죠 여기서. 가교에 대해서 아니면 둘 다. 예. 블랙리스트 얘기는 그때 제가 이제 대법원에서 굉장히 네. 그 이상한 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내보냈으니까요, 저를. 그런데 이제 저 밑에까지 내보내면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대전쯤에 이제 저를 내보낸 거고. 네. 그런 인사를 했으니까 이제 검찰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야 이거 인사 피해 맞는 것 같다 해서 저를 직권으로 불렀어요. 제가 고소 고발을 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저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법관들 불러서 수사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사 피해를 봤다고 자기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국일보에다가 이제 그 내용을 흘린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몇 분의 법관들이 이 양반들이 무리하게 법관이고 이런 피해를 봤다. 라고 기사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자회견 할 때, 그래, 맞아. 이거 무리하게 법관 맞네 하면서 이렇게 제가 블랙리스트 얘기를 했었던 건데, 네네. 나중에 제가 이제 민주당에 왔잖아요. 이제 그러면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거고, 그랬더니 검찰 쪽에서 또 다시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기자분들이 그러는데, 공소제기 안 됐으니 이제 블랙리스트 아니다. 근데 공소제기 안 된 분들은 그 중에도 많았습니다. 원래 그들이 발표한 법관들 중에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피해를 안 본 게 아니에요. 행정처에서 사무분단이나 전보 발령을 낼 때 굉장히 교묘하게 사실은 피해를 준 거거든요. 그거를 네. 검사들이
이제 입증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빼놓고 공소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피해를 안 본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뭐 리스트가 있다 없다 리스트가 원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 지금 피해를 봤다고 검찰이 봤었고 그 사람이 피해를 봤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그리고 인권법 연구회와 가교 얘기는 양다리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의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하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하고를 같게 보면 큰일 납니다. 서기호 전 판사가 재유명에서 탈락이 됐죠. 네네. 그 정도로 굉장히 인사권을 가지고 인권법을 굉장히 심하게 탄압을 했었습니다. 이제 행정처에서. 네. 결국 와해를 시키려다가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거잖아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은 정말 제왕적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인권법 연구회를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장을 뽑을 때 구등부장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등부장 한 분을 모셔와서 이제 우리가 투표로 뽑아서 회장님들을 만들었잖아요. 회장들을 만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행정처가 너무 인권법을 탄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등부장을 회장으로 우리가 뽑아놓고 너무 탄압하지 않게 중간에서 그렇게 그 완충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이제 그런 역할들을 저랑 몇 분의 법관들이 한 것뿐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인권법 연구회가 갑자기 이제 막 그 탈퇴하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던 거죠. 완충제 역할을 하고 조율을 하는 역할을 그렇죠. 했다. 지나친 탄압을 막기 위해서 이수진 판사, 이수진 후보라고 해야죠. 이수진 후보의 설명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30초 정도 홍보 시간을 드려요. 21대 국회에 들어가서 혹은 뭐 본인의 어떤 포부 뭐 이런 거 30초 정도 홍보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30초 동안 한번 본인을 있는 힘껏 홍보해 보시죠. 제가 이렇게 아직도 홍보하기가 참 난감해하는 선수인데요. 지금 국회에 가면 이제 기존의 그 국회의원들이 보였던 모습과 다르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일지라도 끊임없이 포용하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협의를 이제 이뤄낼 거고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 그런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네. 합의를 이루어내는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혀주셨습니다. 네.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들어가면 또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바뀌지 마시기를 들어가시더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작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 측에도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전해왔고요.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마음 바뀌시면은 제작진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너 시그널 뮤직 저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완전 마음에 드는데 네, 공약 파파라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2030 세대를 겨냥한 공약들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청년층, 특히 20대 남성층이 민주당으로부터 등을 돌린다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들을 잡기 위해서 청년 공약에 힘을 좀 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어떤 공약들이 있는지 조금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느 분께서? 네. 뭐 여러 공약이 있겠지만 네네. 뭐 힘줘서 강조했던 공약, 그 주택 공약을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 10만 원 공급 정책을 내놨습니다. 과거의 그 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좀 다른 건 그 지금까지는 이제 도심 내에 그 주택들을 좀 공급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좀 실효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하는 반성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 소유가 아닌 그 주거에 중심을 두고 임대주택 정책을 내놨는데요. 이게 대부분 어디다가 이 주택을 지을 것인지를 보면 3기 신도시 그 근처에다가 짓겠다고 얘기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발표됐었잖아요. 3기 신도시는. 그래서 그 3기 신도시가 발표될 때 동시에 발표가 됐으면 네네. 도시 구상에서 크게 무리가 없었을 텐데 네. 신도시가 발표가 되고
이후에 또 청년에 대한 네네. 도시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서로 충돌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좀 되고요. 또 이게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다 보니까 4년간 528억, 4년간만 528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재정이 좀 많이 들어가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재정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요. 임기가 이제 절반이 지났죠. 네네. 이후에 이런 큰 그 도시 계획들이 과연 되겠느냐라고 봐서 선거 이후에 언론과 시민사회 또 야당과 함께 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좀 논의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는 그렇게 1, 2년 안에 안 돼요.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임기 중에 완성되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데 더군다나 신도시에 이게 지금 청년주택 사업이 들어가는 거면은 그 임기 중에 된다기보다도 임기 중에 첫 발을 뗄 수 있겠느냐 이제 이 삽을 부분이 뗄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 주민들하고 이 청년주택이 들어가면 청년주택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주민들도 또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어떤 거 보셨어요? 네, 방금 이제 뭐 오래 걸릴 수 있겠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오래 걸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계속 저를 혹은 우리 당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끝낼 라는 수 논리가 있다. 네. 오히려 그 사업이 마무리가 돼버리면 더 이상의 쓰임새가 없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주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그렇게 정당이나 후보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네요. 나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저도 보니까 주거 관련한 공약들이 눈에 띄어서 역시나 이제 민주당의 20대 내지는 청년의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주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신혼부부에게 대출 한도를 크게 해주겠다 이런 네. 공약들이 있었는데 대출 한도라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주택을 임대나 뭐 거주라기보다는 좀 소유한다는 개념이 더 그렇죠. 강한 것 같고 그리고 대출 한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수도권이나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네. 이것이 조금 어느 정도 있는 사람에게 더 보태준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좀 약간 한계가 있는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주거 말고 조금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민주당이 한때 운을 띄웠던 네. 모병제 공약을 네. 과연 이번 선거에서 핵심 화두로 파문을 일으키면서 던질 것이냐 이거였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접어두는 한번 던질락 말락하다가 네. 다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네. 민주연구원에서 운을 뗐는데 그러니까요. 민주연구원이나 이 정당 연구원들이 그런 역할을 종종 수행을 합니다. 정당 당론으로 확정되기에는 아직까지 부담스럽거나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여론에 좀 간을 보는 거죠. 네네.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이건 아직까지 좀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모병제나 청년 주거 국가 책임제라고 하는 얘기를 떼었는데요. 민주당이 발표한 정당 공약집에는 저희가 찾아보건 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선거 때는 정당 공약은 아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래통합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청년 정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게 있나요? 네, 이광재 총장님. 예, 그 조국방지법 뭐 이렇게 브랜딩을 했는데요. 조국방지법. 정시 50% 이상 확대, 그 입학 서류 연구 보관, 네네. 또 고위공직 그 공무원 부정 채용 청탁 처벌 강화, 또 주택에 관한 또 공약도 있는데요. 그 신규 아파트 분양 시 추첨제, 또 대출 한도를 좀 높여서 네네. 수도권은 2억에서 3억까지, 지역 그 외 지역은 1억 6천에서 2억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게요. 네. 정시 확대를 얘기를 하면서 창의적 인재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창의적 인재라고 하는 건 수시 쪽에 좀 그렇죠. 강조점이 있거든요. 네. 여기 좀 서로 좀 충돌될 그 소지가 있고요. 말이 좋잖아요. 창의적이죠. 그리고 그 고위 공무원 부정 네네. 청탁 처벌 강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럼 20대 임기 때 자당에서 일어났던 여러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했는가? 뭐 이런 비판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주택 부분의 문제는 이게 결국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 서울에 대한 네네. 집 공급들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과거 MB 정부 때의 이 공급 정책하고 어떤 게 다른가라고 하는 비판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추첨제는 사실은 이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가점이 청약 가점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주택 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실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청년들한테는 불리한 제도인 것은 맞아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청년들한테 이거를 추첨으로 한다. 가점 말고 그러면은 이거는 청년들한테 조금 어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이게 저희가 도시정책 얘기할 때 이게 네. 산업구조하고 같이 맞물려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요. 결국 원도심이라고 하는 게 산업화 과정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도시죠. 네. 그래서 신도시들이 굉장히 조망을 받고 있는 건데요. 과연 이런 것들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같이 맞을 수 있는 그런 도시구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임시 방편적으로 집행을 하는 건지 이런 건 좀 심각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말씀이신데 김수민 평론가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미래통합당 청년 정책을 보니까 평소에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이번 청년이라는 섹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했다라는 인상을 좀 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조국방지법이라는 네네. 이름인데 그러니까 굳이 이름을 조국방지법이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했을 때는 이제 뭐 불평등, 불공정 뭐 이런 채용이라든지 입시 이런 방지법이 아니라 이게 좀 고유명사를 한 번 더 씀으로써 작년에 어떤 그 사건을 상기시키려고 하는 네네. 그런 의도가 좀 느껴졌고요. 그 외에도 보면 이 청년 공약인데 최저임금제 전면 개편, 유연 근로제 확대, 또 서비스 산업발전법 기본법 그 네네.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래 미래통합당 계열의 정당들이 뭐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수행을 해왔던 작업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하면 청년에게도 이롭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치를 가지고 이제 그대로 청년 공약에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좀 따온 점이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면 어떤 쪽으로 주제를 잡더라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형식으로 좀 나타난 게 아닌가. 이 청년 공약이라고 이제 특화된 형태보다는 원래 미래통합당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청년 공약이라는 그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반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구절들이 좀 말은 눈에 청년 띄었습니다. 정책, 청년 공약 하는데 네. 사실은 원래 미래통합당의 뭐랄까요 정치적인 스탠스였고 네. 거기다 그냥 이제 청년 공약이다라고 이름만 붙인 네. 것 같다. 그 노인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전면 개편 똑같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진짜. 노인 예. 일자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유연근로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쁘게 보면은 너무 강박이고 네. 좋게 보면은 이제 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게 본 거 맞아요? 나름대로 이제 우리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라는 네, 그런 신호가 될 수도 그렇군요.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여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자, 청년 공약하면 사실은 정의당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파격적이었죠. 만 20세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한다. 네, 굉장히 화제였는데, 자, 이거 그 외에 또 다른 것들도 많다면서요. 예, 청년 기초자산제가 먼저 그 제시가 됐었고요. 이후에 그 신규 학자금 대출 시에 그 무이자 네네.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1인 월세 청년 가구에 월 20만 원 주거수당 지급, 또 병사 월급 100만 원 보장 이런 공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정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러게요. 재정이 지속적으로 확장돼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결국은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수민 평론가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초자산제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데 네. 기초자산제를 넣고 난 다음에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만한 그런 공약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어떤 특정 계층을 정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월 단위로 몇십만 원 이렇게 네. 책정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좀 재정에 여러 부담이 있고 설명하는데도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건데 이런 반론에 부닥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일단 기초자산제 한 번에 일단 성인이 될 때 지급한다 이걸로 좀 채운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청년 가구 주거수당이라는 그 제도를 잡아놨습니다. 근데 이제 월 2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뭐 대충 들으신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수당이 주거수당이 나가게 되면 혹시 집주인들이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 집값을 올리지 않을까. 20만 원어치 올려. 그렇죠. 네. 뭐 20만 원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차마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20만 원 주거수당이 나온다니 우리도 한 3, 4만 원 올려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참고로 이제 정의당에서 전월세 상한제까지 네. 같이 덧붙여 놓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수당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주거 비용의 인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좀 방안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물론 내놓기는 했지만요. 예,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뭐 청년공학 일단은 이 세 정당 좀 살펴봤는데 다른 정당들도 있잖아요. 민생당도 있고 국민의당도 있고. 근데 우리 두 분께서 보시기에 이 정책은 정말 쓸만하다. 뭐 이런 거 있으면 하나씩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광재 총장님 어떤 정책이 이거는 괜찮다, 쓸만하다, 청년들이 좋아하겠다. 쓸만하다보다는 조금 좀 관심 있게 좀 논의가 네. 필요하겠다 보는 게 그 모범적인 전역자 최대 300만 원 장기 저리 융자금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군대에 갔을 네네. 때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그 준비가 좀 안 돼 있으니까요. 네네. 이 부분은 좀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특목고, 자사고, 외국어고 폐지를 백지화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선거 때 좀 토의가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교육 부분 토론은 불같아요. 핫하다고 고려를 해야 돼요. 아우 정말 뜨거운데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어떤 네. 정책이 눈에 띄었나요? 일단 이게 민생당,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여러 정당의 공통점인데 이제 정시 전형 중심으로 가자라고 하는 공약을 민생당, 국민의당 또 똑같이 네. 내놨습니다. 민생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뭐 사회적 그 배려 대상자를 좀 확대하자. 요 정도 네네. 반대급부를 조금 더 덧붙여놨고요. 근데 국민의당에서는 오히려 정시를 70%까지 하자.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정시를 50%로 더 나갔네요. 예, 그래서 국민의당이 더 나가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당, 민생당만 딱 봤을 때는 이 정의당, 민주당, 미래통합당 그 사이 스펙트럼 사이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더 삐져나가는 부분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고 어쨌든 이제 글쎄요 그 청년 세대에서 지금 공정에 대한 갈구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풀어나가는 방법들은 저마다 다 다르구나. 어떤 당에서 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시하고 수시를 통합해가지고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방안을 내놨다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시를 화끈하게 확대하자. 뭐 이렇게 서로 간의 방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 국민들의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정시 확대라고 하는 게 듣기는 좋겠지만은 암기식 인재가 굉장히 유리할 확률이 더 큰 그런 네. 입시 제도입니다. 그래서 과연 21세기 창의적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또 육성하기 위해서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는 유권자들끼리 토론이 좀 필요한 그런 지점이 아닐까 봅니다. 정시 수시 문제는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학부모들 다 의견들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대학 공무원들, 뭐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의견들이 굉장히 본인들의 시각이 있고 또 그 시각이 다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데 굉장히 핫한 문제 이렇게 막 토론하라고 던져놓으시면 어떡합니까? 정량님 너무 무책임하게 말이에요. 그래서 싸움도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 붙이고 싶어요. 뭐가 되든 하여튼 교육정책에 대해서 한다면은 적어도 한 15년은 못 바꾸게 만드는 걸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맨날 바뀌니까. 저 그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네, 중성을도 말아. 네. 공약 파파라치 시간 오늘 김수민 평론가 그리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지금 확진자가 16만 명이 넘었다. 네. 사망자도 3천 명이 돌파를 했고요. 지금 뉴욕이 가장 심각한 거죠, 여전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뉴욕 환자가 전날보다 6천 명이나 증가를 했어요. 네. 6만 7천여 명으로 늘어났는데 아이고. 지금 환자가 1,000명 이상 나온 주도 뉴욕주를 포함해서 24곳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뉴욕이 심각하니까요. 센트럴파크에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68개 병상 규모의 임시병원을 건설했어요. 그래서 31일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뉴욕시에는 미국 해군의 병원선이 왔습니다. 컴포토가 도착해서 이미 가동에 들어갔고요. 여기에는 1,000개 병상, 12개 수술실, 방사선과 약국, 의료연구소 등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에 코로나19 환자를 받는 건 아니고요. 일반 환자, 경증 환자를 여기로 이송을 해서 좀 네네. 중증 환자는 이제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자택 대피령, 휴교 규칙가 계속 강화되는 추세예요. 30일부터는 수도인 워싱턴 DC에도 자택 대피령이 네.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미국인 10명 중에 8명이 집에 머물러야 되는 자택 대기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임차료 네. 그 납부를 거부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오죽 비쌉니까? 네, 공기가. 뭐 그러니까요. 나이키도 이번 달에 못 나겠다. 뭐 네, 이런 네.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자, 이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전세 제도가 있지만 네. 이게 사실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제도거든요. 네. 월세를 매달 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냥 비단 뭐 상인들뿐이 아니라 네네. 뭐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는 세입자 같은 경우도 많이들 힘들죠. 지금 뭐 정상적인 경제 네. 활동이 있어도 지금 뉴욕은 힘든 상황인데 그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끝날 때까지 임차료를 내지 말자 이런 주장이 확산이 되면서 임대료 파업 2020이라는 단체가 전국적인 어이구. 운동으로 지금 조직을 지금 네. 세력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 정류장 등에 임차료 납부 거부에 동참해라 뭐 이런 전단지가 붙은 곳도 있고요. 좀 연대한다는 의미로 건물 창문에 흰색 시트를 이렇게 내걸은 세입자들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실직자들이 대거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납부를 유예하는 게 아니라 아예 탕감을 해달라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뉴욕 주의회에 지금 개인하고 소기업에 90일간 임차료, 부동산 담보대출 상환액을 탕감해준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제출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의 목소리도 있어요. 네. 건물주들도 임대료를 제때 못 받으면 대출 상환을 못해서 파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임차료 납부 거부로 부담이 커지면 이 건물주들이 아예 아파트를 폐쇄하는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래서 이것도 지금 뭐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좀 논의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건물주들도 몰기지라고 하잖아요. 네네. 보통 이렇게 주택을 걸고서는 대출을 네네. 받아갖고 네네.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 임차인들이 돈을 안 내면은 임대인도 은행에다 돈을 못 내고 내고. 그래서 막 도미노처럼 그렇습니다. 이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확산세가 좀 잦아드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가 뭐랄까 상상하지 못했던 네.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어요. 식량 안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전통 안보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 네네. 군사력 뭐 이런 게 네네. 아니라 에너지, 환경, 식량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국가 안보에 굉장히 네.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량 안보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글로벌 예. 식량 공급망이 여기도 여전히 타격을 입을 수가 없죠. 물류의 이동 뭐 이런 것들이 다 제한되니까요. 식량이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 갖고 있는 나라들이 먼저 네. 문을 닫아 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3위 쌀 수출국이 베트남인데 네. 24일부터 쌀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도 다음 달 5일부터 흰쌀하고 벼 수출을 금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베트남 응우엔 총리는 어떤 경우에도 식량 안보를 확고히 지켜야 된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출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또 태국은 쌀은 아닌데 국내 계란 수요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3배 이상 높아지니까 지금 계란 수출을 아예 금지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도 20일부터 열흘 동안 모든 종류의 곡물에 대한 수출을 임시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어요. 여기는 좀 사정이 안 좋을 때마다 러시아는 많이들 문을 닫는 네네.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지금 모스크바 시내 몇몇 유통 매장에 가면 일부 품목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블룸버그 통신이 전 세계 식량 재고는 충분한데 잇따라 국경이 봉쇄되니까 수급의 차질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요. 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생산하는 것도 네. 많고 수입하는 것도 많고 한데 거의 수입에 의존한 데가 있거든요. 중동입니다. 네. 네. 지금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거의 네네. 곡물의 80%를 수입을 해와야 되는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전략적 식량 비축분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률을 또 만들었고요. 사우디 정부도 밀 전략 비축분이 100만 톤을 초과했다면서 다음 달에 120만 톤을 더 수입해서 좀 쟁여놓겠다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럽에선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 많아지고 네. 이동도 제한이 되고 하니까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급증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네. 왜 가정 내 불화 때문에 부부 싸움이 좀 맞아요. 늘어나고 있고 부부싸움 이혼이 늘어나고 급증한다 이렇게 있는데.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프랑스의 경우를 봤을 때 17일부터 전국 이동 금지령을 내렸는데 네. 그동안의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32% 늘었다고 합니다. 파리에서만 36%가 증가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가정폭력에 직면한 사람들이 어디에 신고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약국에는 뭘 사러 가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국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가 가해자랑 같이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약사에게 자신의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암호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 정부는 아예 이동 금지 기간 동안 술 판매를 금지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지나친 음주가 가정 내 아동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미국도 지난 2주 동안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2배로 증가하면서 상원 의원들이 대책을 마련해달라라고 행정부에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가가 네.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근데 주식 시장은 또 안 그렇고 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유가 전쟁이 사우디와 네. 러시아 간에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30일 기준 20.0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턱걸이에요, 내려갔던 턱걸이. 거 네. 그래서 지금 기억하는데요. 이 예상이 10달러까지도 갈 수 네. 있다. 약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4월 말까지 유지한다고 하면서 이게 지금 유가 폭락을 더 불러왔고요. 비주령 유종이 있습니다. 서부 캐나다 셀렉트라는 원유가 있는데 네네. 한때 배럴당 4.18달러에 거래가 된 거예요. 4.18달러. 네, 근데 품질이 떨어져서 좀 가격이 낮긴 예. 하답니다. 그렇지만 이 4달러가 어느 정도냐면 맥주 한 잔보다도 싼 가격이래요. 그러니까 맥주보다도 싼 석유 막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월에만 하루에 2천만 배럴 감소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하루 2천만 배럴이 미국 전체 소비량이랍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6배나 상황이 악화된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빈살만 왕세자한테 증산 처리를 해라 이렇게 압박을 말 했어요. 안 듣죠. 근데 오히려 4월에도 늘린다고 했는데 5월에는 더 늘린다. 사상 최대인 1,060만 배럴로 늘리겠다. 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약발이 중동에서 좀 안 먹히는데요. 그렇기도 하고 그럼 러시아는 네. 그럼 될 것인가? 러시아는 더 안 듣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에너지 안정을 좀 합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이어지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요. 유가 전쟁은 당분간 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뜨거웠던 이슈를 언론들은 어떻게 다뤘을까요? 오늘 역시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네. 지난주에 대표가 됐습니다. 오, 승진하셨어요. 우와, 축하. 근데 저도 사무처장이라고 부르는 게 네네. 익숙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 그런 게 어딨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네. 네, 김언경 대표님과 네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대표님 어서 네. 오세요. 네. 네, 일단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네.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왔어요. 박사방을 이제 운영했던 조주빈과 그리고 손석희 JTBC 사장 네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이슈가 옮아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갑자기 이제 손석희 사장 이야기가 좀 약간 중점적으로 보도가 좀 많이 되고 예. 특히 뭐 특정 매체에서도 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네. 글쎄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네. 시청자나 청취자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아요? 예,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포토라인에 이제 세워서 어떤 범죄자가 그 앞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를 쥐어주지 말아라라는 그런 의견들이 오히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어떤 범죄자에게 그 망신 주는 어떤 효과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세우려고 했는데 막상 그렇게 마이크를 줬더니 자기가 의도한 대로 완전 주제를 딴 데로 옮겨버리는 그런 이제 말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런데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 언론이 그럼 어떻게 보도를 했어야 되는가? 사실은 그 발언 그 자체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한 그 배경이나 이유를 사실은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그것을 지적했어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 손 사장 관련된 이야기는요. 그 정확하게 취재를 해서 그 팩트 체크한 결과를 알려야지 그냥 조주빈이 이렇게 말했다. 왜 말했을까? 그냥 그 증폭하는 과정만 남겨놓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손 사장 측의 어떤 입장도 나오기는 했어요. 네, 그것도 이제 보도를 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이게 관심이 거기로 몰려가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예를 들면 조선일보가 가장 심했는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모니터를 해보니까 조선일보와 TV조선에서 이런 행동을 굉장히 많이 네네. 했어요. 조선일보는 3월 26일부터 보도 제목이 손석희 조주빈 협박에 돈 건넸다. 손석희 조주빈과 무슨 일 있었길래 이런 식으로 아예 이 사건을 전하는 주제가 그냥 손석희예요. 조주빈은 오히려 이제 이 그 관심 밖의 사람이 돼버린 거죠. 이런 내용들이 3월 28일에는 기자의 시각에서 손 사장님
그날 밤 무슨 일이라는 제목으로 또 손 사장님 왜 그렇게 절절매셨는지요. 도대체 그날 밤 가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으로서 15년간 연속 선정됐던 그 손 사장님은 경찰에 알리는 대신 돈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경찰에도 알리고 싶지 않은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비슷한 워딩의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끊임없이 30일에도 만물상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폐륜범과 얽혀서 그 일당을 방송사 사장실에서 만나기까지 했다. 도대체 뭘 숨기려고 이런 사람들과 뒷거래를 하는지 궁금해진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네. 이 보도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그야말로 술자리에서 궁금해라고 하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키워서 손 사장을 공격하고 망신 주는 것 이상의 내용이 없어요. 궁금한 것은 본인이 그냥 혼자서 궁금해 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신문 보도 지면을 통해서 이게 이제 TV조선 보도에서도 방송 보도에서도 그렇고 시사 토크쇼에서도 오히려 패널들이 얘기를 정상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손 사장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주제를 바꾸고 있거든요. 네. 이런 행동들 모두가 사실은 이 사건 조주빈이라는 그리고 그 불법 영상 성착취 거래하는 이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물타기하는 그런 보도라서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N번방 보도하는 사건을 보도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점이 눈에 띄셨나요? 일단은 최근의 보도들이 대부분이 사실 본질이 아닌 다른 내용들로 이제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종편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3월 25일 TV조선이 이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인 김재수 씨, 이 사람에게 최초 신고자라는 타이틀을 주고 글을 인용해서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분이 최초 신고 TV조선이 보기에는 자신들에게 최초로 신고한 사람인 것은 맞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가해자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겨레 기사 11월 27일 기사에서 보면은 웹하드 단톡방 단속하자 텔레그램 N번방이 들끓었다 해서 수십만 원씩 받고 성착취물을 거래한 범죄자로 이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이나 다른 보도에서도 이 사람이 가해자였지만 이후에 어떤 이 신고를 하고 이제 이렇게 자기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사실 뭐 공익 제보자들 중에서도 처음에 자기가 이제 같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다가 공익 제보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쓱 감추고 그야말로 최초 신고자라고만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이 보도에서 약간의 그 가담자 정도로는 가담자, 뭐 관람자 이런 정도의 느낌을 주는데. 가해자라는 느낌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보도도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심한 거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보도 행태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과 엮어가지고 하는 보도들이 N번방이요? 좀 있습니다. 네, 그 뭐냐면은 N번방과 관련해서 이 조주빈 씨가 포토라인 금지를 없앤 조 전 장관 덕분에 혜택을 받고 있다. 라는 식의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사실 굉장히 유튜브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유튜브에 그 떠도는 그 허위 조작 정보 중에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포토라인을 금지한 것은 검찰이고요. 조주빈 씨는 이번에 경찰에 포토라인을 분명히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야말로 지어낸 그런 말들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MBN에서는 이런 실수를 했네요. 김웅 프리랜서 기자의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 사진을 넣어서 완전히 정말 심각한 체크해 보면 얼굴이 굉장히 심각한 실수를 했습니다. 더구나 통선 앞두고 있는 분인데 이건 좀 사과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삭제를 하고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찌 됐든 한 번 방송이 나가면 그 타격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한 번 방송이 딱 나가면은 그 다음에 정정 보도라든지 뭐 이런 게 아무리 나와도 거기에 잘 눈길이 안 가요. 사람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정말로 정확하게 크로스체킹을 해야 된다라는 뭐 교훈이 될 것 같고요. 자, 이 뉴스가 있었어요. 방통위가 TV조선하고 채널A에 대해서 재승인을 보류한다.
이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대표님처럼 네네. 보시는 분 아니면 저는 이게 뭔 굉장히 얘기인지 열심히 몰라요. 네.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사실 2019년 8월에 방통위가 이미 그 네. 어떻게 심사를 하겠다라는 심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1000점 만점에서 650점 이상 사업자는 재승인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TV조선과 채널A 모두 650점 이상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놨던 재승인 조건 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 사항의 평가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에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에 있는 내용을 담보하기 위한 그 경우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건부 재승인을 해줄 수 조건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중점 심사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 사회 문화적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의 중점 심사 사항이 있어요. 이 사항이 각각 배점이 점수가 50% 미달되면은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공지를 네네네.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TV조선이 이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재승인 미달 과락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보류가 됐고요. TV조선에 대해서 청문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문에서 앞으로 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실현에 대한 어떤 계획을 내놓는지를 듣고 그것을 들어보고 재승인 결정을 한다.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 갖고서 비판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언론 장악이라는 어디까지 나왔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은 총점에서 승인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공정성 문제를 들어서 총선 직후인 4월 20일까지 보류했다라고 네. 했어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이전에 공고할 때 이러이러한 조건이면은 재승인이 취소될 수도 네네.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총점만 가지고 왜 무슨 소리야 총점이 이겼는데 이거 넘었는데라고 네네. 말하시면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방통위가 이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면서 서면 결의로 날림 결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아직 보류만 된 것이지 청문을 듣고 최종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무리한 지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우리 대표님이 되시더니 시간의 책임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면서 계속 시계를 보시는데 네네. 네,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요. 아유, 정확하게 또 아셨는데. 저희가 늘 준비한 내용은 많고 다 못하고 네. 이 중에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 대표가 되신 우리 민원연의 김원경 대표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의 이브닝쇼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